안녕하세요. 2021년 4월 28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어젯밤 아침 새벽에 보니까 비가 왔더라고요. 일산인데 아마도 서울 중부지방 쪽엔 조금 온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온 것 같지는 않고 좀 촉촉하게 그래도 좀 온 것 같긴 해요. 다행히 아주 많이 온 건 아닌데 그래도 건조한 건 좀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걱정이 납니다. 코로나도 한 775명이라고 하는데 800명까지는 안 넘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전에 이 뉴스를 잠깐 보고 나가려고 하는데 원래 오늘은 오태훈 시사본부 라디오 생방송 출연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뭐 관련된 뉴스가 있나 해서 찾아보다가 보니까 김태현이 입장문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예측한 바라고 생각됩니다. 뭐라고 입장문을 냈느냐 했더니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어제 범행은 모두 인정한다. 이게 보통 이런 범죄자들이 하는 얘기가 총론은 인정한다. 최신종 같은 애들도 그렇고 이런 범죄자들이 그러니까 안 죽였다는 건 아니다. 왜냐? 안 죽였다는 걸 얘기할 수는 없죠. 이미 증거가 드러났고 본인이 다 얘기한 거 이미 뭐 증거가 드러나 있는 거는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그 다음 말하자면 그 피해자 큰딸과 연인 관계였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 정확히 김태현이 이렇게 보도한 것을 기자들이 전한 건지 이거는 사실 전혀 관련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자기는 이 큰딸과 아무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반대거나 아니 사실은 그래도 관련이 있다. 그런데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의 어법이 참 어떻게 보면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상당히 지능적이는 저는 지능적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하는데 이런 거죠. 근데 어떤 언론 보도도 초기에 분명히 초기에 큰딸과 연인 관계였다는 듯이 얘기했지만 그 뒤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일부 초기에. 근데 얘는 엉뚱하게도 다른 어떤 이 연인 관계를 부정한 그거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그 보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자신이 눈에 들어온 자기가 이용하기 편한 일종의 거꾸로 가는 거죠. 큰딸과 연인 관계였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 그렇게 보도한 언론은 초기에 몇 개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한 대로 시사 선택하는 거죠. 사실 큰딸 피한 건 연인 관계 아니었어. 근데 본질은 뒤에 있죠. 그러니까 얘의 그 인식 구조, 그 말하는 방식, 사고 구조가 대단히 자기 중심적이고 또 하나 무엇인가 인정하는 것 같이 하다가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이런 방식의 이중적인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거죠. 여러 면에서. 즉 피해자한테 호감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가까운 친구로 지냈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성 친구나 연인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딱 보면은 아 그렇지 그래 네가 제대로 말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도 아닙니다. 퉁치는 거죠. 본인이 피해자한테 호감이 있었다는 거 맞습니다. 그거야 뭐 본인의 일방적인 생각이지만, 그런데 얘는 뭐라고 했냐면 11월, 12월, 1월 3달 동안은 가까운 친구로 지냈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도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스토커였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전혀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부정을 그런 방식, 어떤 방식은 나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스토커 아니야.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괴롭힌 사람 아니야. 우리는 그래 가까운 친구였었어. 내가 호감이 있었지만 연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이런 식으로 쓱 물타기를 하면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싹 끌고 가는 겁니다. 즉 가까운 친구였는데 물론 가까운 친구였고 일방적으로 애인 관계는 아니었어. 왜? 그건 증거가 이제 있잖아요. 그리고 그랬다고 하는 걸 그렇지만은 가까운 친구였었는데 이성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끊어갖고 내가 화가 나서 이런 식으로 논리 구조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말을 얼핏 들으면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본질적으로 쏙 들어가면은 얘 말은 상당히 지능적인 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해석 자체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초기에 그 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즉 경찰한테 그 얘기를 들었지만은 경찰이 돈이 드는 줄 알았다 얘기를 했을 때 경찰 잘못이란 얘기죠. 근데 분명히 물었을 겁니다.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검색도 하고 아니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뭐 국선이면 돈이 듭니까? 그런 것도 안 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거는 거짓말이죠. 말하자면 경찰 얘기를 들었을 때 돈이 드는 줄 알았다고 자기는 생각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선이기 때문에 분명히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자기 중심적으로, 즉 이것은 경찰이 자기한테 제대로 얘기해주지 않았다는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초기에 왜 자기가 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신이 없었다. 나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거를 강변하려고 하는 수작이죠, 쉽게 말하면. 또 하나, 채팅방에 택배 상자를 보고 집을 안 안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왜? 매우 자기가 음험한 인간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 아니다. 피해자가 자기한테 좋아하는 물건이 배송 예정이라면 그 캡처를 보냈다. 그래서 주소를 알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스토킹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자기가 이 주소를 찾기 위해서 스토킹하고 찾아내면서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나한테 알려준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 내가 죽인 건 맞다. 그런데 주소를 알려준 것도 피해자고 피해자와 가까운 친구였던 것도 맞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이 범행 동기를 재판 과정에서 바꿔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확한 의도가 드러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에로터매니아라든가 아니면은 도메스틱 스토커 사의 넌 도메스틱 스토킹 사이의 아주 특징적인 면입니다. 또 하나, 자기는 우유는 마신 적이 있지만 음식물을 먹은 적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건 모르죠. 근데 실제로는 음식물 먹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이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자해를 해서 정신이 없었다는 걸 강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해를 한 놈이 음식물을 태연하게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자해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해를 했다는 것을 강변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보기엔 저는 자해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해 흉내를 낸 거라고 보고, 자해를 해서 정신이 없고 막 그랬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정신 잃었다 깼다를 반복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 시간 동안 피해자들 혹은 피해자한테 했던 상당히 잔혹한 행위. 저는 사실은 이 경찰의 주장이나 이런 사람들 다르게 바로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살려두고 고문을 했거나 상당히 다른 어떤 행위를 했을 거고, 만약에 죽였다 하더라도 시체를 갖고 아주 잔혹한 행위, 일종의 롤링게임 같은 거, 역할 게임 같은 걸 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걸 경찰에서 입증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 부분은 수사의 미진, 경찰 수사든 검찰 수사든 헛다리 짚고 있다. 진짜 바보 같은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김태현이 본질적으로 어떤 인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수사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진짜 엉뚱한 곳을 수사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다시 한번 김태현의 심리 분석이나 행동 분석을 하고 현장 분석을 다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김태현이라고 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정확히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현장의 행동 분석과 심리 행동 분석과 당시의 시간 타임라인에 따라서 재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얘가 직접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걸 지금 보면은 무엇인가 계속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동기와 행동을 숨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이 있는 겁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리콜하기 위해서 그거는 자기만의 것으로 감추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깨지지 않는 한 실제로 김태원에 대한 처벌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김태현은 기소내용에 대해서 모두 인정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인정한다? 끝나 인정한다. 그렇죠? 근데 중간은 뭡니까? 기소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죽였느냐, 어떻게 죽였느냐죠. 근데 얘는 죽였다. 그러나 나는 동기는 다르고 그렇지도 않고 자해되고 자기 중심으로 내용을, 컨텐츠를 끌고 가는 거죠. 또 어떠한 처벌도 달게보겠다라고 하지만 이건 개소리입니다. 웃기는 소리고. 저는 도대체 이 경찰과 검찰들이 제대로 김태현을 파악한 건지 저는 의문입니다. 통합심리검사 100번 해야 모르겠습니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애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좀 너무 황당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좀 전에 저도 사실 야구를 좋아해 갖고 임창용 전직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사기 혐의로 이제 검찰 송치됐다고 하는데, 저런 사건을 들으면서 실제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프로야구라든가 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이런 특정한 범죄, 배산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는 거죠. 10년, 20년 넘게 어릴 때부터 이 운동만 해왔어요. 경제관념이 거의 없어요. 있어도 매니저 혹은 보통 부모들이죠. 근데 추신수 선수는 너무 알려진, 추신수 선수의 그 아버지 문제는 너무 알려진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의 돈을 일거에 많이 버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디 사업 투자하고 그러다가 어디 하다가 또 말아먹고 그러다가 또 돈 벌리고 손 벌리고 그래서 의절하고 이런 경우는 가끔 보죠. 그렇게 되면은 이 프로야구 선수라든가 아니면 어떤 프로 선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있는 경제를 운영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어떤 정보를 얻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이 잘못된 팔랑기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릴 때 또 운동만 해와서 갖고.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어릴 때부터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성적도 중요시 여기고 경제 교육 같은 것도 많이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그만뒀을 때 중간에 부상이나 아니면 기회를 못 얻어갖고 은퇴했을 때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을 좀 찾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센터도 있고 그런 좋은 그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아예 프로구단이나 아니면 운동부가 있는 학교 같은 데서는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목돈은 있겠다. 그거 가지고 어줍지 않은 장사하다가 말아먹고 또 뭐 하다가 사기당하고 그러다 보면 누구하고 같이 또 아는 사람 돈 끌어들여고 하다가 또 사기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가 되는 이런 문제들이죠. 안타깝습니다. 제가 스포츠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여러 다른 것보다 이런 식의 사기 당하고 그러다가 또 자기가 사기 피의자가 되고 다른 사람 끌어들여갖고 선후배 후배 다 망가뜨리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범죄가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충분히 프로구단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변호사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럼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유명한 학교들이 예를 들면 사립학교 운동부 가진 사립학교에 충분히 법대 교수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경제학과 교수 그런 사람들 조언해서 이런 투자라든가 이런 뭐 자기의 기본적인 금융관리 이런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니면은 예를 들면 대한야구협회라든가 아니면은 프로야구협회가 아니라 아마추어야구협회라든가 아니면 축구협회 같은데 아니 대한체육회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새끼들 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프로스포츠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스포츠로 이제 있는 많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도 있고 이런 그 사람들의 노후도 충분히 모두가 다 추신수가 될 수 있고 이승엽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동열이나.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은퇴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생계를 위한 어떤 돈을 벌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경제관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리고 학원 스포츠에 대한 그러니까 운동만 하지 말고 이 여러 가지 그 학업도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체육회가 제일 못하는 게 그런 부분이죠. 그냥 그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근데 같은 맥락에서 데일리 안에서 이제 소액결제 깡에 오는 장애인들, 그러니까 특히 지적장애인들 같은 분들이 주변에 나쁜 놈들 만나갖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홀랑 털어먹고 오히려 가해자, 피의자가 되는 그런 금융범죄 극성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혐의협 입증이나 사후구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거 꼬시는 거죠. 어떤 이 사례 이런 겁니다. 어떤 지적장애인 모녀가 있는데 왜 지적장애인 모녀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지적장애를 갖게 되면 딸도 지적장애 유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명확히 의학적으로 입증은 된 건 아닌데 그래서 지적장애 모녀가 생기는 게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뱃속에서 죽는다고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명확한 건 아닙니다. 과학적인 건 아닙니다. 저도 그냥 흘려 들은 거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도 있으니까. 근데 이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은 이제 지적장애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남긴 재산이 있는데 그럼 모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경제를 운영할 어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동생이 이란 놈이 그걸 그대로 재산 관리인이 돼갖고 다 털어먹은 거예요. 이런 경우 그럼 이 모녀는 결국은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국가의 복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이런 종류의 범죄를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게끔 하면은 얼마나 많은 국가의 부담 그리고 또한 애초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또 이 다른 어떤 지적장애 여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라든가 아니면 보험범죄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런 지적장애인들은 금융수자라든가 금융위에다가 낮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금방 속아서 이렇게 함부로 도장 찍고 결제하고 그러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인터넷 사기라든가 휴대폰 사기. 근데 문제는 그거를 이렇게 하는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지적장애임을 확인도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결국은 물론 한국 장애인 단체에 있는 분이 금융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금융 교육을 시킨다는 것도 부분이죠. 부분 당연히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성년 후견인제도 공적 후견인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금융기관 같은 데서도 이런 지적장애를 가진 분에 대한 금융 접근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범죄가 늘어나고 그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은 국가 공동체의 몫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음을 도와주게 되면은 범죄도 줄어들고 국가의 부담도 줄어드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회하려고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뭐 저도 이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러면 사실 주변에 완전히 양아치 새끼들 달려들어가고 돈 뜯어내고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개인이 하긴 참 어렵습니다. 공적 기관이 공적 성년 후견인 제도라든가 공적 변호인 뭐 그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국가가 지자체가 관심이 없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자기네들 부담으로 될 텐데 국가의 부담, 복지 부담으로 될 텐데 이런 묻지마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묻지마는 사실은 그렇게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모르는 사람인데 길 가던 여성과 아이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한 이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26일 날 오후 1시에 그저께죠.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어떤 교회 앞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데입니다. 굉장히 뭐 학교도 있고 번화가도 있는데 젊은 여성과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데인데 어떤 큰 남성이, 덩치 큰 남성이 여성과 아이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격자는 다가가서 남성을 말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뭐 가정폭력이 피해 여성은 모르는 사람이 그렇다고. 왜 그러느냐? 근데 사실 이 남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눈 노려보기만 했다. 사실 신고가 됐고 지구대에 출동했는데 얘가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적장애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저는 이제 이 가해자가 어떤 형태에서 각성이 됐는지 어떤 자극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각성이라는 표현은 모르고 자극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전적으로 자기 개인적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응급 입원 조치를 취했는데 경찰에서 이제 결국은 정신건강 관리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폭발적인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 아니 그 환경 내에 노출되게 되면은 길 가던 여자나 아이나 이런 사람이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것은 일종의 사법 입원 아니면 응급 입원 형태로 해서 조기에 관리하면 분명히 해결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건 상당히 너무 공포스러운 상황이죠. 아니 길 가다가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이 관련된 힘없는 사람이 갑자기 몸이 큰 남성한테 두들겨 만다고 생각했어요. 길거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건. 근데 자꾸 보니까 장애가 있어. 그럼 진짜 환장할 일이죠. 그러니까 조기 관리가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적장애인들이 당하는 범죄 피해, 금융 피해도 문제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떤 자극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상황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폭발적인 범죄, 그것도 분노 범죄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죠. 아주 많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로 인해 당할 수 있는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거예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 거죠. 이 중국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사건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C방이 있는데요. 게임을 하던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자리를 비운 거예요. 화장실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이 먹던 컵에 음료에 수면제를 넣어둔 거예요. 근데 녹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신고돼서 잡혔는데
수면제 비슷한 건데 그거 5알이니까 먹으면 상당히 뭐라고 하나 정신을 잃고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억력 장애 같은 걸 알 수 있는 약품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 범인이 잘생겨서.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평소 잘생긴 사람을 좋아한다.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 남자가 이 범인도 남자입니다. 잘생겼다고 생각해서 수면제를 넣었다. 사실은 녹았다고 하면 맞았겠죠.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쓰러지고 그러면 그 사람 나 친구를 내가 데려가려고 하면 데려가서 어떤 범죄를 할지 모르는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버닝썬 사태처럼 물뽕 같은 거 해갖고 정신 잃은 여자들 강간하고 비슷한 형태처럼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의 음료에 넣고 친구인처럼 해서 데려가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그러니까 상당히 겁이 나는 거죠. 이건 사실 성범죄가 맞는데 중국의 법체계상으로도 이 성범죄를 처벌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강제추행 정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범인은 상당히 위험한 범죄자입니다. 여지 여부도 상당히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처음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게 사실은 그래 걱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단순히 재수 없는 걸로 하고 그리고 마시고 나서 몸이 안 좋아 막 그런 상태로 어떤 범죄를 당하는지 모르고 그냥 끝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중앙일보에 사건 하나가 이제 떴는데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영하 6.27 사건에 현직 경찰관이 연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서울중앙경찰서에서 현직 경찰관이 있고 그의 연인이 있고 그 연인의 여동생이 있는데 아마도 현직 경찰관 A와 그의 연인 B 사이에 애가 생겼는데 그 애를 조기 출산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기 출산한 아이를 동생을 같이 어떤 그 산부인과로 데려갔는데 거기서 이미 죽은 상태였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조기 출산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지 않고 지체를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아이가 임신한 걸 알고 어떻게 할 거, 낙태를 할 것인가 맞다 하다가 그렇게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인공 임신 약물 같은 걸 먹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출산을 하게 되죠. 근데 불안정 출산을 하게 되죠. 그럼 그 상태에서 병원에 빨리 데려가야 되는데 일부러 안 데려가면 죽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영하 6.27사가 아니냐라고 경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연인 B씨는 경황이 없었다, 병원에. 이건 사실은 좀 변명이 안 되죠. 왜? 자기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러면 왜 빨리 119를 불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글쎄. 그래서 경찰에서는 영아가 사망한 시점이라는 것은 영아를 출산하게 된 것을 강제 낙태 약물을 먹고 사산을 하게 된 건지, 아니면은 무엇인가 낳은 상태에서 그때 그냥 다른 행위를 해서 죽게 만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직 경찰관이 연루됐다고 하는 게 결국은 이 현직 경찰관이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아버지가 되겠죠. 그 죽은 아이의. 글쎄 왜 이런 바보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연인관계 아이가 생길 수 있죠. 아니 그러면은 아이가 생겼으면은 못 낳을 것 같으면은 지금 애 초기에 그럼 낙태를 시키든가
어떤 주스만 안 찼으면 사실은 뭐 그건 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확인 못해. 그럼 만약에 그럼 낳게 되면 결혼을 해서 키우든가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하지. 생명을 미리미리 어떤 사람들의 조언을 받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 죽은 아이는 또 안타깝죠. 좀 이따가 이제 오태니시사본부 가서 할 내용 중에 하나가 경기도 고양에서 그 고양의 일산 쪽에 저기 지하철 중에 에스컬레이터가 긴 역이 있습니다. 쭉 올라갈 때 사실은 서울역이라든가 사당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에스컬레이터가 긴 데가 사실 이런 성범죄 그러니까 취약하죠. 왜냐하면 옆에 붙어 있다가 그 여성의 다리나 아니면 뭐 이런 쪽에 그 체액이라는 게 아마 정액일 수도 있고 타액일 수도 있는데 그냥 체액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정액 같은데요. 그걸 이렇게 뿌리니까 자기 여자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뭐 하는 거냐고 잡고 해갖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가는 걸 잡았는데 100m 도망갔어요. 그 CCTV 찍혔는데 시민들이 잡았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어요. 그래서 전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왜 그러느냐? 근데 이게 5년 전에도 분명히 이런 비슷한 것 때문에 처벌을 받았나 봐요. 이게 전과 범행의 정도, 횟수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 가능성도 없지 않다. but 피의자가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했다는 기각. 아니 근데 그거는 그래요. 피의자가 치료를 받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 피해자는 이런 종류의 범죄는 공간점유형 범죄라고 해서 그 범죄자가 거기 계속 있는 겁니다. 그 피해자는 그래서 결국은 원래 출퇴근했던 거기로 못 다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게 3호선인데 3호선 못 내리면 그 전에 역에 내려서 버스 타고 가거나 이래야 되는 엄청 불편한 거죠. 돌아오거나 보복당할 수도 있는데 왜 그건 생각하지 못하느냐? 판사가. 좀 판사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영장전담 판사를. 즉 모든 게 다 가해자 중심이에요. 피해자, 이런 종류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왜 안 하냐 이 말이죠. 좀 너무 황당한 거죠. 그게 참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도 5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범죄를 했었나 봅니다. 근데 이제 이 판사 입장은 5년 전이지 않냐. 그 중간에 뭐 별 문제 없이 살지 않았냐라고 하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5년 뒤에 갑자기 이렇게 한다 아니죠. 중간에 밝혀지지 않는 거. 그래서 경찰이 그러면 왜 그걸 못했느냐. 경찰이 중간중간에 다른 그 역이라든가 일산은 역이 몇 개 없으니까 그걸 다 두져서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항상 그 역이 사실은 좀 문제가 되긴 됩니다만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래서 사실은 경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자 하지만은 너무 미약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했으면은 다른 그와 비슷한 형태의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3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다 CCTV를 그 시간대와를 뭐 적어도 한 달 정도를 다 싹 다 뒤지면서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뭐 어차피 교통카드로 다녔기 때문에 그거 찾으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게 드러나게 되면 그건 당연히 구속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구속 자체를 시킨다는 것이 목적이 그러니까 말하는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지만 얘는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자가 공포를 떨고 있고 피해 방지를 위해서 분명히 구속을 시켜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종지의 범죄는 상습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구속돼야 되는 거거든요. 판사의 생각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무슨 경선 그 때문에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닌데 박원순 오거돈에 놀란 민주당이 후보 검증에 무조건 여성 과반수. 글쎄요. 아니 뭐 좀 노력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여성을 무조건 과반수 올리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각각의 후보에 대한 엄정한 검증, 특히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검증, 그게 핵심이 아닙니까? 그죠? 그게 핵심인 거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못 믿겠으니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무조건 이제 여자 중심으로 여자를 숫자를 더 늘린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뭐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뭐 이제 여성 30% 의무 공천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그걸 이제 하지만 핵심은 당연히 여성의 그 공직자 비율을 높이는 것도 맞지만 핵심은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 여자 후보의 여성 후보의 다른 문제가 터졌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은 후보자 검증이 자체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는 두 가지 같아요. 후보자 검증의 여성을 5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후보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게 좀 웃긴 거죠. 후보자들은 여성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 후보자들도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검증이 여성도 많아져야 되지만 그 전제는 그 여성 후보자들이 제대로 된 성인지 감수성이 있어야 되고 또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거고 또 검증위도 무조건 여성위원으로 하는 거는 그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라고 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높다고 그걸 누가 장담합니까? 그죠? 그 충분히 가능성 높지만 그리고 의미도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검증위원이 필요하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어떤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쪽으로 밀려고 하니까 엉터리 검증위원들을 이렇게 밀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쉽게 뻑이 나는 거죠. 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걸리는 문제죠. 어쨌든 뭐 민주당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걸로 봐주죠. 뭐. 한번 이렇게 반성하고 뭘 하려고 하는데 한번 봐주고 근데 그래도 못하면 그때 버리면 되는 거죠. 다른 당도 뭐 크게 다르지 않지만 어쨌든 아니 뭐 정치 얘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성 성범죄 혹은 뭐 성인지 감수성 그 얘기가 나와갖고 잠깐 한마디 해봤습니다. 자, 저도 이제 방송을 하러 가야 돼갖고 오늘 짧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사가 밀려온다고 하네요. 봄은 황사, 미세먼지 걱정입니다. 코로나에 뭐 미세먼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후변화, 환경위기라고 보거든요.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